모임에 대한 소개는 최범준 부장께서 해주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재영 박사는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존경하는 용산고등학교는 용산입니다. 연도를 나오시고 산업은행 들어갔고 저는 야인으로 그냥 사업을 시작했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그 태국의 산업은행 지사를 세우고 뭐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대기업들, 지금 현재 대기업들에 대한 자금 파이낸싱을 지원을 해주고 그걸 분석하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든 하나의 주역이십니다. 근데 나는 깜짝 놀란 게 산업은행을 그만두고 갔더니 한번 한동안 사귀셨어. 근데 저를 만났는데 이 멘탈 저기 감정하고 비슷한 거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데 수준이 없죠. 저도 평생 해오는거예요. 단전호흡에 옛날에 20년에. 그래서 그 후로 쭉 그러더니 또 박사도 따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 거 보니까 특히 이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는 특히 일본의 그 한글에서 깔보는 거 중국 애들이 지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걸 갖다 전부 정리를 해서 제대로 오늘은 이제 일단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강의를 계속도록 하고 오늘은 행복 정치와 통경제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박수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잠깐 소개한 대로 산업은행에 30년 동안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소설단을 읽으면서 계기가 됐어요. 그 민족 백두산족의 앞으로 미래가 화려하다는 거에 긍지를 가지고 역사 공부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호익이라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제가 강의를 여러 가지 합니다.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 관계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고대사는 동이족의 역사다. 제가 역사를 뚫고 보니까 중국 애들이 사마천이 역사 사기를 썼는데 그게 역사 사기더라고요. 제가 본 그래서 그 강의를 최근에 학술 발표해서 제가 했는데 그 고궁박물관에서 했는데 대단한 인기 요즘 그래서 앵콜 방송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역시 홍익이 앞으로 미래를 살려나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왜냐 지금 좌우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홍익경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테마에 여러분들은 경제와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테마는 그거 이외에도 제가 한때 건강을 잃었다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단전호흡하고 그리고 명상하고 그리고 또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바로 이 마음과 건강이라는 게 이게 바로 붙어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의학 공부 강의도 제가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전공이 이렇게 갑자기 다양하게 많이 바뀌어서 각색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경제를 30년 동안 경제계에 있었기 때문에 홍익경제를 먼저 선보이는 게 제일 맞다. 사실은 테마가 많지만 다음에 불러주시면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테마는 홍익정치와 행복정치와 홍익경제인데 제가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홍익정치라는 것을 주장하기 한 달 전에 여의도에서 바로 포럼을 했습니다. 여정포럼이라는 데에서 이 행복정치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한 달 후에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통용될 만하구나.
제가 한번 그래서 요즘 또 야당이 한창 뭐 공짜 복지를 가지고 표를 얻잖아요. 공짜 복지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일자리 복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동안 정리했던 자료에다가 홍익경제를 보태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가능하면 제가 갖고 있는 이 홍익에 대한 제 의견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예, 바로 국민 대선의 이슈. 이게 행복 정치를 빨리빨리 넘어가겠어요. 아니 전혀 저도요. 예. 박근혜 5천만의 국민 행복 플랜으로 대선 출사표를 냈죠. 여기에는 경제민주주의와 일자리 복지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선생이 국민이 행복한 선지 통일 강국 행복을 다시 또 사실 국민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의 목적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 이렇게 OECD의 자료 보면 이 여러 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OECD 34개국 중에 32위입니다. 그리고 10점 만점에 4.2점입니다. 그리고 자살률 세계 1위, 교통사고율 1위. 교통사고도 조급함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죠. 예, 다음. 그럼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한번 짚어보죠. 사전에 보면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하게 느끼는 것. 행복 맞습니까? 행복지수를 영국의 학자가 만들었어요. 근데 P 플러스 5E 플러스 3H 이건 3배, 5배하고 이건 3배 했는데 P는 뭐냐? personality, 개성. 개성은 인생관과 적응력과 유연성이 중요하지만 다음에는 생존 조건이 5배는 중요하다. 건강, 돈, 인간관계. 그 중에서 돈이 최고 행복의 지수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익사학적인 거. 이상이나 야망이나 자존심이나 또는 유머나 이런 것도 3배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서 행복지수를 내고 있고요. 결국은 정치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복정치라는 걸 영국의 경제학자가 저 좀 보세요. 경제학자가 이 방송 좀 보세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한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기는 참 어렵지만 많은 다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진짜 좋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건강, 인간관계, 사회신뢰 이런 것이 저 개인의 총체적인 행복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행복정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복지가 곧 행복이다. 복지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서로 복지를 내거니까 야당에서 공짜 복지를 막 세우니까 공짜로 우리 해준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질 수 없어서 야당에 있던 양반을 끌어들여서 경제민주주의를 위침해서 복지를 강화하겠다 이랬더니 이게 안명진 목사님인가 임명진 목사님인가 이분이 국민이 돼지냐 그 자리에서 그냥 혼을 내대. 잘 먹으면 배부르면 행복하냐? 아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생리적인 욕구. 우리가 몸으로 말이죠. 춥고 배고프고 이러면 이것 때문에 다른 뭐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될 때 다음으로 가는데 다음의 욕구는 뭐냐? 안전에 대한 욕구로 간다는 겁니다.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도를 당연히 가겠죠.
근데 그 다음에 가면은 무엇이 가냐? 소속의 욕구나 애정의 욕구라 그래서 여러 사람과 잘 어울려서 자기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속에서 만족을 느낀다. 그 위로 당겨가면 나도 상당히 잘났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서 자기의 잘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존의 욕구.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자아실현의 욕구. 내 이상은 무엇인데 나는 그 이상을 위해서 살아간다. 맞습니까? 우리는 기초적인 욕구가 지금 대부분 많이 성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단계인지 몰라요.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서는 사회적으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경상도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반 애들이 사투리 쓴다고 그냥 쥐어박히고 야하다면 아주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럴 때 생각에, 진짜 아닌데. 그럴 때 생각에, 아니 나도 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 패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소속감의 욕구, 애정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조금 잘하면 나도 뭐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그런 인정을, 자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자존의 욕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플랜을 짠 것을 뭔가 시행을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 같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끊임없이 욕구는 상승하기 때문에 만족을 여기서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1억이 필요한 사람이 1억이 되면 그 다음에는 5억으로 올라가고 10억으로 올라가고 100억이 된 사람이 200억, 300억, 1000억이 돼야 자꾸 만족이 커지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직장 하나 얻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았을 때는 어려운데 지금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풍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2012년도 소득이 24,000불. 옛날에 우리가 몇 불이었습니까? 700불? 이 정말 60년대에는 초에는 거의 700불 정도 같은 걸로 같은데, 이게 지금 구매력으로 보면 2010년도가 이미 3만 불로 와 있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어. 도로 잘 돼 있고 주택 잘 돼 있고 교통수단 좋고 이거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러면 이런 최고의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도 아직도 모든 사람이 그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죠. 빈부의 격차, 상대적인 빈곤이 팽배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 IMF 외환위기를 통해서 중산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이 더욱더 심화되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중산층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선상 연장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천조가 됐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만약에 경기가 활성화가 좀 되어서 금리가 5%, 7%, 10%를 올라버리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접할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강이보다 이거 챙겨요. 이 돈 얘기라니까 우선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기능을 한 번 더 재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화폐의 주요 기능이 뭘까요? 돈은 바로 재화와 용역을 조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건과
남을 시켜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니까 아니 물건 가질 수 있고 남을 부릴 수 있으니까 최고죠. 이 세상에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가치의 척도, 숫자적으로 가치를 나타내주고 또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죠. 그냥 물건과 물건으로 교환하던 데 비해서 중간 통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날 가장 빛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기 조절 기능이죠. 그래서 경기가 위축이 되면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라고 근사한 이름으로 화폐를 막 찍어내는 겁니다. 화폐를 더 찍어내서 이렇게 경제 불황을 극복하려고 그러죠. 과열이 되면 이걸 흡수를 해가지고 통화를 인플레를 억제하고 줄이는 역할을, 이런 것이 하나의 통화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화폐를 찍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질적인 가치, 화폐를 찍어내는데 그 근원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금본위 제도였습니다. 금을 갖고 있는 만큼만 화폐를 찍어줬습니다. 그럼 금을 가져오면 화폐를 찍어줘서 소통을 시켜서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나니까 유럽에 있는 금들이 전부 다 무기로, 상품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금고가 금으로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월남전이 전개가 되니까 금본위 화폐로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69년 70년도에 그 어렵게 되니까 미국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 금본위 체제를 중단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옛날에는 금을 갖고 돈을 찍어줬으니까 이거는 바로 가져오면 금과 교환이 되는데 이제는 금이고 뭐고 없이 그냥 막 찍어낼 수 있게 그때부터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중앙은행의 발권력이라는 것은 근거도 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치가 뭐예요? 이 중앙은행의 화폐를 한 줄만 한 번 더 살피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자기 압수표를 내면요, 이게 일종의 갚겠다는 채무증서입니다. 그렇죠? 수표를 가지고 언제든지 지불해 줘야 되는 채무증서예요. 근데 이거는 돌아오면 갚아야 돼요. 이거는 통화는 계속 증발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커지는 만큼에 따라 증발하기 때문에 첫째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담보도 없어요. 나중에 정부가 뱅크럽시 이 파산되면 갚을 의무도 없어요. 이자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가 아니 갚을 필요도 없고 이자도 없고 담보도 없는 채권을 막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인 가치는 뭐예요? 이 화폐의 순수한 가치는 사실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발권력, 이 엄청난 파워입니다. 바로 무에서 부를 창조하는 수단이고, 그리고 미국이 국부를 이렇게 누리는 것이 생각을 바꿔서 보면요, 바로 이 통화 발권력, 세계의 말하자면 기축통화라고 하는 중심통화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수도 없는 무이자 채권을 세계로 날리면서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이자도 안 줘도 되는 채무증서를 수없이 날리면서 그 어드밴티지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시킨이 한마디 했죠. 참 통화증발한다니까 정말 더럽네. 그런데 미국이 통화증발을 안 하겠다고 딱 막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경제를 어떻게 돌리려고 그러다가 다시 긴축이 되니까
아니야 중단하지 말고 더 발행해. 더 발행해.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국제 무역의 아이러니 한 가지를 더 보태면요. 세계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서 빌려가지고 들여서 공장을 짓고 우리나라 같이 열심히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에다 팔아가지고 그 외국에서 판 그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국부가 커지잖아요. 즉 말하자면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우리나라에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운이 좋게도 원래도 600억 불 뭐 이상의 그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세계에서 정말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낸 나라가 중국과 뭐 브라질이나 몇 개국이 자우턴지 그 성장 개발 도상국이랄까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하나의 세계적인 경제 성장, 자국의 경제 성장과 세계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쪽에 무역수지 흑자가 되어가고 경제가 커져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말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5천억, 8천억 이렇게 납니다. 매년. 박 박사님, 오늘 연말이기 때문에 잠깐 좀 바쁘시답니다. 조금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런 얘기를 30분이야. 원래 몽땅 합쳐서 내가 이런 얘기 딴 데에서 잘 못 듣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은 송년 파티이기 때문에 예. 강의를 네. 그 30분은 주기로 했으니까 30분 주세요. 그래.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가요. 만약에 미국의 마이너스가 없어진다. 그럼 다른 나라도 플러스가 없어집니다. 그럼 공장 들이고 기계 들여서 막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플러스가 안 되면 빚을 못 갚아요. 세계 경제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미국은 통화를 막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갚을 능력도 없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게 아니면 또 완전히 얼어버려요. 그래서 세계 경제는 사실은 미국의 무역 마이너스가 몇천억 불이 되는 만큼 다른 나라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빨리 좀 진행할게요. 네, 좀 뭐 그래 대충 하는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네.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화폐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먹고 춥고 뭐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욕구가 만족이 되어야 그 다음 안전 단계로 간다고 그러지만, 욕구를 보면요, 그 바로 최하 단계가 생존의 욕구는 육체적인 감각이 요구하는 추위를 피해야 되고 배고픔을 피해 넘어가야 되는 그와 같은 욕구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좀 더 저축도 하고 좀 든든하게 경제의 입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육체적인 감각하고 상관없는 지적인 활동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자기가 지식이 판단하기 나름에 따라서 수치가 느낌이 많이 다른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는 그 다음에 뭐냐? 전부 다 하나의 감성적인 욕구입니다. 누구와 같이 친구가 되고 어울려주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열심히 잘하는 거 박수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감성적인
하나의 욕구고, 그래서 사실은 이 중심에 되는 돈에 관련되는 안전의 욕구는 하나의 지적인 인지적인 숫자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우리의 몸에 관련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제가 호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이런 얘기도 아니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그 명상 그 얘기를 좀 더 하세요. 그건 다음 강의에서 여기서 서브젝트로 넘어가니까 저거 가지고 얘기하고 다음번에 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섞지 마. 왜 인류의 문명이 무엇에서 생겼느냐? 제가 그 세계사를 읽으면서 첫 번째 접한 말이 인류의 문명은 잉여 농산물에서 나왔다. 잉여 농산물이 왜 그러냐?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한 달만 일하면은 1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풍요로운 땅이 10%의 인구만 일하면 90%만 먹을 식량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잉여 식량을 왕이 전부 다 창고에 걷어놓고 사람을 불러다 일을 시킵니다. 너는 성벽을 쌓아라, 집을 지어라, 강을 수리해라, 피라미드를 지어라. 즉 무엇이냐면 식량 자원이 잉여분이 잉여 노동력을 만든다는 거죠. 잉여 노동력이 바로 문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지금 무엇이냐 하면요, 생업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다. 여기를 더 나누면 먹는 것과 부가적인 편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먹는 것, 식량과 부가적인 편익이에요. 이 식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요즘은 농업기술이 발달돼서 5%만 일해도 95%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우리 인류한테 풍요한 음식을 지금 자원으로서 주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 식량의 배분을 기초해서 서로 사회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가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삶의 편익의 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대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의 개발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낮은 노동에 의한 그 식량 자원의 생산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풍요를 만들어주는 가장 근간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식량 플러스 부가적인 편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식량은 이 자원이 이 지구, 어머니 지구가 우리한테 베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일을 시키면 뭐가 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편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엇도 필요하지 않고 먹을 식량이 다 있기 때문에 실업자를 둔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까먹고 있으라는 얘기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베이스를 발전시키면 실업률 제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생업이라는 것은 바로 국부를 창출하는 데 참여하면서 바로 부를 나누는 일을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는 바로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 커지는 역할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서로 사회를 위해서 같이 일하도록 만드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인력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원이다. 다음 좀 가주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옛날에는 수렵 시대를